판도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우상호 의원님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다 우리 뭐 좀 저 여의도 정가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 대표가 내려놓고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오는가 한참 이제 수상설레하다 결국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시는 거로 결정이 됐죠. 저 같으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쓰지 않겠다. 예.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저쪽에서 선택을 했으니까 결과는 이제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겠지만 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택한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나중에 보면 이제 이거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땡땡땡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바로 해도 돼? 너무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지금 바로 해? 바로? 네네, 바로 열어주시면 바로 해도 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과연 성과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저의 예측을 담아서 첫 번째 판도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것은 땡땡이다. 이렇게 땡땡이다. 네. 예상되는 답변을 뭐, 적어주시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혁신이죠. 일단은 칠판에 써야 되는구나, 적어주시죠. 써야 예. 되는구나. 근데 두 분이 다 너무 오랜만에 와주셨나? 크게 써야지. 하 의원님이 최근 몇 달 내내 말씀하신 네, 단어예요. 맞아요. 예. 네. 혁신이다. 근데 우상호 의원님이 혁신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저도 기대됩니다. 뭐라고 할지.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렇게 비춰주기를 원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은 저는 패착이다.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선임은 정치검찰이 입법부를 접수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하수인이 되어 입법부를 접수하고 윤석열 독재를 옹호하는 것이 친위부대 역할, 그것이 바로 이들의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스마트하고 예. 또 굉장히 명석한 분으로 보여요. 반면에 이분이 갖고 있는 존재적 한계가 있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누가 봐도 최측근이고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성격이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의도고 윤석열 대통령과 최측근을 앉혀놓으면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완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선거 때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될 것이다. 걱정했던 건 그런 거죠. 이제 정당 정치 경험이 없다. 이게 제일 큰 거였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 비대위원장 성공한 사람 대표적인 분을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대권 후보도 아니고 국민적 지지가 높지도 않아요. 하지만 정치를 잘하니까 국민들 민심을 아니까 예. 능수능란하게 이 당 가서도 성공하고 저 당 가서도 성공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된 이상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제 마음가짐은. 조언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도 이제 한마디 했어요. 그 비대위원들 이제 구성에 일차적인 예. 관심이 있는데 7, 8, 9 세대로 깔아라 그냥. 아니, 그 좀 모순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거기서 이제 약점이 있다. 그럼 비대위원을 구성할 때 그걸 보완할 경륜 있는 사람들 옆에 앉혀야지. 경륜이는 7, 8, 9들이 많아요. 경륜인 집을 예를 들어 정치를 일찍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만 하더라도 정치 예. 경력이 10년 이상 거기는 하잖아요. 10년 이상 됐죠. 근데 이제 비슷한 경력에 천하람 말실수를 안 해요. 또 제가 추천한 사람 김재섭, 또 그 옆 지역구의 이승환, 그리고 또 윤희수. 거기는 말실수를 많이 할 거야. 제가 이 젊은 친구들 보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우리 당의 미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총선은 당 지도부보다는
각 개별 지역에 나온 국회의원 후보가 훨씬 중요해요. 총선 때는 어떤 대표가 더 필요하냐면 경륜이 있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한동훈 비대위는 리스크 관리에는 좀 이게 단점이다. 이제 그거죠.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평소에 말씀하신 걸 이렇게 보면 정치를 좀 가볍게 보시던데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당대표가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서 잘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많은 리스크는 당 내부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잘 보면 스타일이 비아냥대는 걸 좋아하고 자신에 대한 공격을 역공격으로 돌파하는 걸 좋아하고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개인 박범계 아니었어.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의원님한테 그런 시점에 얘기 들으니까 대한 진짜 이상합니다. 대단히 논리적 접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민주당 공격에 능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통솔에서도 과연 그런 스타일로 가서 내부를 통솔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후폭풍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한동훈 장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건 맞는데 윤 정권 심판 구도가 강화될 것이다. 이 말은 소위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꼭두각시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 상식 그리고 현실주의 정치를 하길 원했어요. 네. 근데 뜬금없이 홍범도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약간 올드 보수, 예. 이념 보수. 그래서 보수 내에서도 이탈자가 많이 생겼어요. 이념 정치와 차별화 확실히 둘 거라 보세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은 보면 4.3 피해자들을 끌어안았어요. 과거의 법무부 장관과 달리 약자 피해자 입장에 서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이념 정치 안 할 것 같잖아요. 희망을 주거든요. 기대를 주거든요. 이런 차별성이 확실히 있어요. 한 장관의 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과제는 명확합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 청산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이게 이제 물론 약속되는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정치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비대위원장으로 추진되는 과정부터가 사실상의 윤석열 대통령 임명이에요. 법무장관을 했다가 잠시 일찍 사퇴하고 네. 준비를 해왔던 과정이라면 또 모를까. 현직 법무장관을 바로 당대표로 보내는 이런 기형적인 당청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수직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말로 포장을 하든 윤석열 대통령의 하는 뜻을 이를 거스르고 네. 그래서 오히려 당이 막 예를 들면 반기를 든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없죠. 다만 너무 오랜 기간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하에 충성을 다 바쳤던 분이 아무리 그 이미지가 좋다 한들 둘이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오는 순간 일반 국민은 야 대통령이 자기 최측근을 당 대표로다가 이렇게 앉혀도 돼? 라고 하는 인식을 극복하기 좀 어렵죠. 수직적 당청 관계는 제가 볼 때 윤석열 정권이나 정부나 우리 당의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용산이 잘 못하고 있는 게 본질이에요. 아, 용산이 못하는 게 본질이다.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거의 뭐 70% 갔을걸요? 초창기에. 그죠? 그래서 지방선거 압승을 했잖아요. 그때는요. 당의 역할이 대통령 도와주는 거예요. 잘하는데 수직 수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직이어도 괜찮아. 대통령 잘하는데 도와주면 되지.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은 측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이끈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면 윤 대통령은 한동훈이 한 거는 그대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용산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수직 수평 말할 것도 없이 예. 다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뭐 잘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격려해 주죠. 예. 문제는 용산이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냐? 공개적으로라도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두 분의 전망이 이렇게 엇갈리는데 한동훈 비대위의 첫 시험 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특검이 무슨 중요한 발표를 하면 다 생중계했지. 생중계 안 한 적 있습니까? 중요한 발표할 때는
당연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니까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국정농단 특검 때도 중간 수사 브리핑 계속했었다. 그거 다 박영수 특검 밑에서 수사팀장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수사팀원이 예.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때는 다 하고 그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니까 저는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이게 바로 이 양반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과거에 자신도 그렇게 했던 걸 모르니까 저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마추어구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국민 대다수가 무슨 죄를 졌길래 특검을 하는지 잘 몰라요. 특검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2년간 탈탈 털었어요, 이미. 나온 게 없어요. 아니, 나온 게 없는 사람을 무슨 특검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특검이 아니라 영부인 비호감도다. 영부인 싫은 거예요, 그냥. 대선 때 본인이 한 약속을 지금 어겼어요. 대선 때 영부인이 김 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한동안은 조용히 계시다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신 거예요. 대외 활동은 당연하고 대내 활동도 많이 하시고 예. 뭐 개고기 식용 종식법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나서시고 가장 중요한 해법은 약속 어긴 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아내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끌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한동훈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못할 걸 알면서 할 거라고 해야지. 이게 아니. 왜 뭐냐면요. 물론 친분이 있으니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인 건 틀림없겠죠. 네. 그런데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법이 악법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오히려 민주당의 법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 평소의 논법을 썼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악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 그리고 저 사람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쉴드를 치지 정식으로 다루지 못하겠구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수사를 다 했죠. 다 압수수색 했는데 했어요 김건희 여사 거를? 자료 다 압수수색 가져갔죠. 안 했어요. 자료 압수수색을 아니, 해야지. 그 자료들은 선의로 자료를 증권사에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탈탈 털어서 자료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수사 자료에 보면 다 나와요. 재판 자료에 보면 다 나오고 나서 다른 사람은 뭐 다 읽었는데 100번 100번씩 본인 압수수색하면서 거도 왜 다 김건희 나와요. 여사는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보니까 근데 이게 문제예요. 집에 압수수색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한 혐의가 없는데 이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못한 거예요. 특검 이거는 저는 무조건 거부해야 되고요. 거부할 수밖에 없고요. 원인은 비호감도가 있기 때문에 공적 활동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 공적 활동은 계속하면서 특검까지 거부하면은 역풍이 굉장히 세게 불 거예요. 총선을 앞둔 비대위의 또 다른 과제, 바로 혁신입니다. 한 위원장의 개혁 공천 의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인적 쇄신을 예상하십니까? 첫 번째 참고할 자료는 인유한 혁신위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인유한 혁신위원회 이거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이거 하윤님이 주문하신 거예요? 인유한 혁신위원장 혁신안은 거의 저랑 상의해서 많이 했어요. 모든 지역을 경선해야 된다고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사실 100% 경선은 좀 과한 면도 있고 단 용산 검사 출신은 100% 경선해야 된다. 요걸 하면은 한동훈이 뭐 꼭두각시다 아바타다 이건 쑥 들어갈 거예요. 이제 언론에서 혁신하면 이제 사람 잘라내는 것으로 자꾸 혁신을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게 과연 진정한 의미 혁신일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지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 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불신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주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왜 영남 지역 다선 의원을 자르는 것으로 대통령의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까? 이건 제가 볼 땐 정직한 접근은 아니죠.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혁신의 방향을 정한다면 국민들이 제일 비판적으로 보는 것부터 고쳐나가는 노력. 예.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다선보다 초선이에요.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조선한테 욕먹어 그 소리하고. 아니 근데 이거 언론에서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조선이 더 문제다. 태경 연판장이 돌아왔는데 내가 이제 태경 대표직 사퇴하라 대표 사퇴하라 이러니까 이제 어원 단톡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하태경이 뭐 자살 특공되니 또 내부 총질을 하니 왜냐면 이제 용산 용심이 김기현 대표직 사소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한 18명 돼요. 세우셨네. 아니 언론에서 다 세줬어. 명단까지 다 했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한 4일 차나 5일 차나 막 끝났잖아요. 이번에는 초선 물갈이 규모가 하면 제가 볼 때 제일 클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의 복수가 들어가는 건가? 일단 또 다른 과제가 있다면 통합.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갈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잠깐 뭐 대화의 여지가 있으니까 나는 신당 창당 일정을 좀 미루겠다라고 선언한다면 이제 뭐가 극적인 대화가 될 수 있겠지만 27년 날짜를 못을 박아 버려가지고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공언했던 내용을 안 지키면 본인도 이미지가 상하잖아요. 약간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편에 서서 같이 대통령을 공격한다? 이거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해요. 예. 본인이 이게 될 수 있나, 될 수 없나, 이거 촉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잘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한동훈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당 내부의 일이에요, 우리 당 내부의 일. 예를 들어 뭐 홍범도 같은 이념 정치 더 이상 안 하겠다. 그죠? 굉장히 혁신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좀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혁신에 성공을 하면 신당행 기차는 떠났지만 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중요한 것은 한동훈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신당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한동훈에게 여당 사령탑 역할 이게 과연 정치인 한동훈에게 득일까 실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무조건 실이죠. 실이에요? 예.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의 등장은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총선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득이 된다고 봅니다. 신선하고 참신한 이미지만으로 정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의 결과가 국민의힘의 패배로 귀결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저 사람을 썼는데 결국 졌네. 그 책임이 온팡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갈 거 아닙니까? 지면 폭망이고 이기면 대박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도박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황교안의 길이 있고 박근혜의 길이 있어요. 예. 이제 황교안 대표는 지난 4년 전 총선에 대표를 만나서 폭망해서 끝났죠. 그 길도 있고 박근혜 대표는 비대위원장 성공을 해서 그때 과반이 안 되는 건데 과반을 우리가 넘겼습니다.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죠. 아마 총선 승리로 이끌면은 조기 대선 후보가 될 겁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경륜이 있고 리스크 관리 잘했어요. 제가 봐도 선거를 잘 치러요. 근데 그게 그냥 무슨 참신한 이미지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요소들, 정책이면 정책, 메시지면 메시지에서 상당히 안정감이 있었어요. 황교안이라는 분이 한동훈 장관의 검사 선배죠? 그분 아마추어였어요. 그분도 법무장관 하다가 오신 분 아닙니까? 지금 황교안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한동훈 씨는 박근혜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땡큐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네. 이상하다. 왜 황교안의 길을 갈 사람을 선택할까? 그러니까 황교안의 길을 갈지 박근혜의 길을 갈지 성공한 박근혜 당시 네. 비대위 구성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걸 좀 봐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아마 속으로는 약간 위기의식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윤나땡 했다가 윤석열은 졌잖아요. 예. 대선 때 네. 윤석열 후보 나오면 땡큐 했었어요. 한나땡 하다가 아차 할 날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주변에 얼마나 혁신적인 사람들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는 비대위 그리고 인적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상호 의원의 판도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대한 것은 패착이다의 한 줄 평. 빨리 동의해줘. 두고 보자 후회할 거다. 두고 보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